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을 두고 골목 상권의 등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골목 곳곳을 밝히면서 지역경제 지킴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요즘은 하나둘 어두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소생연구소에서 이 어둠 속의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지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이자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종욱 회장과 자영업 소생 관련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TV MBC 경남과 유튜브 MK타카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그 영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힘들다 체감하고 계십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 겁니다. 지금 코로나 IMF 때는 그래도 이후인데도 희망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아마 IMF 때 같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미 구조 전환을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요. 화면 보면서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전환? 구조 전환을.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회가 2010년 정도부터 우리가 디지털 전환으로 왔잖아요. 네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 행위가 변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그렇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적응력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다 휴대폰으로 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편한 쪽으로 이동하는데. 근데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이쪽으로 전환하지 못한 분들이 많겠죠. 이런 배경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은데 화면을 보면서 또 회장님과 함께 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 성과 총 925명 기준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 자료네요. 올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자료는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에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저 설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23년 대비 올해 느끼는 감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한번 여러분 잘 보실 게 매우 나쁨과 다소 나쁨이라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합하면 다 75% 정도 나옵니다. 75%.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4분의 3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10명 중 7명은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반면에 지금의 이제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합하면 저기 한 23에서 25%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이 정도에 실어놔도 견딜 만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논의를 할 때 우리는 75%에 있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75%의 소상공인이 25%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또 정부는 75%에 어렵다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가수니까. 예. 그 자문위원도 오래 하셨잖아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저런 그 그래프라고 할까요? 원래 비슷했어요? 아니면 유독 지금 지난해와 올해에 비교해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저런 그 설문지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 지금 저희가 봤던 거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한국은행이나 경제기획원 쪽에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자표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어요. 미스매치가 있냐면 소상공인들 어렵다 그러는데 또 통계청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부 발표 보면은 좀 괜찮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 2024년 3월까지는 자영업자가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202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자영업자가 20만이 늡니다. 늘었다고요?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23년까지는 금방 보여준 통계가 맞아요. 그럼 20 늘었어요.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경기가 바닥 경기가 자영업자인데 아까 동네에 등대기도 하고 밑바닥 경기가 자영업자인데 20만이 증가하니까 뭔가 할만하니까 그렇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표를 보면 야 한쪽은 죽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면 자영업자 창업이 적어야 될 때 20만이 늘었어. 20만 늘었는데 5만 원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고 한 15만 원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부 정책당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뭐라고 판단해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75%가 어렵다는 대한 이야기를
정책 당국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예, 지금은 최근 5년간 폐업 사업자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고요. 예, 예. 2022년 대비 2023년까지 보면은 예, 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경남은 물론 전국 대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폐업 사업자가 좀 크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저거는 뭐 현재 경남만이 아니라 전국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게 2024년 오른쪽에 하나 추가하면은 더 상승세를 그리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오기 전에 예, 24년도 월별 데이터를 봤었거든요. 예. 월별 데이터를 보니까는 전국에서는 창업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하고 이렇게 수도권이 많고 예. 이런 지방은 좀 많아진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아마 경남도 그러니까 많아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도권은 많아질 거예요. 아니 근데 물가를 보면 고물가고요. 금리를 보면 지금 고금리고요. 인건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이게 고임금이고. 문제는 뭐냐면 예. 자영업자 폐업의 원인을 자꾸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이 자영업자 자기들 스스로 서베이한 거거든요. 예. 소상연합회에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72.2%로 가장 높네요. 그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부채 증가, 금리 인상, 금융 비용 상승 아닙니까? 뭐 대출 관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예. 고물가 문가 상승. 아까 그 우리 그렇죠. 자료화면에 나오던데 예, 예. 이게 지금 기존에 어렵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당국이 예. 명확하게 뭔가 좀 소상공인들이 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좀 현실적인 출구를 최대한이라도 좀 마련해 줘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게 지방이 살죠. 예, 예. 맞는 말씀인데 예. 이런 측면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자영업자가 그래 힘들다 지금 예, 힘든데 여기서 또 특이한 포인트는 예, 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사회 구조적으로 예,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다. 예. 이거는 좀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저도 초기에는 예. 중소기업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2007년도에 한번 보시면은 콜롬비아 저렇게 해서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 2007년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한 32% 됐습니다. 32%. 야, 10명 중 한 3명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20몇 년 지나는 동안에 예. 자영업자 수가 줄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수는 한 70만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저 비율을 낼 때 취업자분은 자영업자니까 실업이 줄어서 취업자가 늘면 분모가 커지니까 예. 숫자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자영업하는 사람보다도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저 비율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거를 절대적으로 뭐 할 필요도 없고 예.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하면 자영업자군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에 620만에 650만 사이에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범주에서 자영업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요. 예. 그 자영업 선택하는 거 있어서도 예. 여러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 지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산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과거보다는 자영업자가 줄었다고 합니다만 예. 이 위기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예. 물어봐요. 자영업자들은 왜 자영을 하느냐? 예. 한번 물어보면 저 예. 통계가 잘 나와 있는데 자신만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77%, 그래요? 임금 근로자 어려워서 15.3%인데 저거는 지금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 이게 소상공인 실태 조사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예.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뭐냐면 한 63%, 64%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뭐냐면 자영업을 하면 소득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하는 게 한 32, 3% 나오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사실은 93%, 94%가 자영업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만의 사업 경영하고 미래 소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요인이죠. 그러면 임금 근로자로 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아니면 그런 바람이나 그걸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게 기대. 그리고 내가 지금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한번 도전적으로 해볼래. 예. 이런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좀 바뀐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벌써. 아닙니다. 예. 저 사실은 지금 보면 실태 조사에서 보면 그래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내가 자영업 한다는 사람은 4%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또 뭐 곡소리를 진짜 내고 있지만 예. 임금 노동자 비교해서 실제로 자영업자 소득이 높지 않다는 보도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도 덜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가 부담이면 본인이 직접 떠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예. 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영업자 근로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영업자 근로시간.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나 웬만한 중소기업은 하루 8시간 그렇죠. 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 말한 대로 자영업자는 안 정해 있잖아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OECD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은 가장 큰 이유가 전체 고용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일평균 9.8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일반 직장은 8시간을 정해져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건 좀 안타깝죠. 예. 참 그럼에도 자영업자 선택들을 또 하게 되니까. 하게 되죠. 혹은 뭐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예. 아까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분석한 거 보면 예.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즉 내가 사장이라 불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너무 강하니까 예. 사실은 임금 근로자라는 게 별 선택이 안 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는 뭐 별 말을 안 하는데 자영업자를 택하면 퇴직 연령이 70에서 75세예요. 예. 요즘 근데 우리 퇴직 연령이 얼마입니까? 월급 받는 봉급생활자가 55세에서 60세잖아요. 미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60세 미만일 때 자영업자는 너무나 매력적인 수단이죠. 왜냐하면 70에서 75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예. 내가 연금 같은 건 좀 작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매력적이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저기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퇴직형 생계형 창업 도전이까지 많아질 수 없는 배경인데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예, 들리는데. 예. 다른 뭐 대안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대안이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뭐 네.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자영업자 가운데 아까 우리가 처음 예. 우리 동해 한번 보셨잖아요. 예. 이 가운데 보면 아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75%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한 23%, 75%랑 나눠 보면 저 가운데서 약 23% 같은 데는 거의 폐업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하여금 폐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저 시장에서 나갈 수 있게끔 정부가 좀 적극적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갈 수 있게끔이라면은 어떻게 뭐 재창업의 길을 열어준다든가 그것도 하나 아니면 방법인 게- 이제 자영업은 그만하시라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사회자가 말씀 잘 하셨는데 정말 당신이 갱년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내가 폐업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예. 재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사업 능력이 약하고 잘 못해 샀다 그러면 예. 폐업을 해서 예. 한 10년 동안 예. 당신이 한번 임금 근로자를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오든지 하라. 예. 이런 식의 제도를 해서 폐업을 정리하는 사람에게 정리 비용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사실은 그분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다 부채가 어느 정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업 수순 받고. 그렇죠. 그래 그런 경우는 지금의 이제 그런 사람은 다 신용 유의자가 돼 있어서 어려울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상당한 부분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개인 회생 신청하고 막 이렇게. 개인 하잖아요. 회생은 좀 심각한 경우고 심각한 거고. 그리고 지금 저 정도 되는 경우는 국가가 폐업하는 사람에게 채무조정 제도로 안내를 하면 예. 그 사람도 신용 유의자 즉 소위 과거로 신용 불량자로 인한 소위 금융 거래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높은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국가가 유도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초반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좀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뛰어들 수 있게 네. 그런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10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자리예요.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게 이제 좋은 일자리다 보니까 자영업자 하는 분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중간 기술 정도 세미 스킬드 되는 쪽으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예. 그런 사람들의 연금 시스템이 좋게 국가가 좀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참 어찌 보면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 사업할 때 보면 이제 거의 시작할 때 100%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죠. 뭐 드물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출과 함께 출발하는 거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 코로나가 이번 사실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수가 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인 또 지원금도 줬지만 그게 이제는 거의 눈덩이처럼 부담이 돼서 돌아오는 형국에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장사 잘 되면 그라도 뭐 부담이지만 갚아 나갈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소비자들은 지갑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진압 공실 임대 플래카드 넘치고요. 맞아요. 지하 상가는 야, 비어 있고. 결국 근데 이게
그 대출 부담 이 자영업자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인 이게 부담감도 네. 앞으로 더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저도 다른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한국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법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즉 화폐 가치를 안정시킬 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의 논의는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FRB의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금통위원 가운데서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고 우리 진행자 같이 간곡하게 이야기했으면 좀 먹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FRB 위원 가운데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죽여야 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말한 저 지역의 등대 그다음에 지역의 이 저 원천이 되는 소상이 죽는다. 이를 위해서 금리 인하하자. 누구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타이밍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많이 좀 늦었네요. 늦었죠. 이미 일 터지고 지금 왜냐하면 얘기하고 있는 영국이나 EU 같은 경우도 0.25 내렸거든요. 우리도 0.25로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근데 한국은행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관심이 없는 거죠. 논의도 안 되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좀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딱 보면은 그 배달앱도 그렇고 그렇죠. 플랫폼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분명 편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좀 못 따라간다. 5, 60대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 이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플랫폼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뭐 금리 그 조정은 일단 뭐 타임이 늦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행포가 있다. 자영업자 더 힘들게 한다. 이것도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접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얼마 받을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정기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과도한 수수료 등등을 못 받게 하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업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다 대부분이 대기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금방 우리 사회자 말씀하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 근데 거기에 뭐 대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배달앱 같은 거 개발해도 지금 생명력이 또 떨어져 있고. 아 그거는 거의 사실상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배달 같은 독점이죠. 경우에는. 독점이죠. 그럼 그 독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하고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수수료 자체라게 수수료 자체가 독점의 수수료가 경쟁을 했을 때 정도의 낮은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경제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어찌 생각하면 국가가 안 하는 뭐라는 그 직무유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면 뭐 2배, 3배로 힘들겠네요. 그렇죠.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그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점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5년이 기본 수명에 살아남는 사람이 3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 프랜차이즈 수수료 받아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5%라도 이 사람들이 폐업을 했을 때에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생존했으면 보험료 낸 거에 2분의 1 가져가고 10년 생존하면 다 가져줘. 다.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본부도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 이 체인점의 이 사업의 성패, 성장에 일부의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 접근은 어찌 보면 자영업자를 위해서 그렇죠. 뭐 대기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그렇죠. 뭐 요구 목소리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선택지가 이 길밖에 없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영업을 지금 꿈꾸고 있다 준비하는데 이분들에게 당장 당보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 준비 기간 자체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그럼 비교적 급하게 좀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 음식업이 한 8개월 정도 하고 평균 해가지고 1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학교 때 우리 조사를 해봐 그 발표를 못했는데요. 소상공인이 창업해서 성공하려 그러면 창업 준비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2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에요. 아, 꽤 그럼 2년 3개월 동안에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동안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 어떤 정부 지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뭐 있고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창업을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또 정책 금리를 싸게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 금리 부담도 좀 적게 가지고 하고 내가 이 하면서 고금리 내지는 부채로 인한 그 고통을 좀 덜면서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창업자들에게 국가가 하는 소상공인 실업공단 각 지역 예. 지원센터에서 예. 교육 좀 받고 좀 준비된 창업으로 한 2년 3개월, 2년 6개월 준비해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창업이든 뭐 자영업은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을 모르니까 난 마음 급한데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또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그 시간을 돈만 내면 확 줄여주니까. 그렇죠. 내가 평생 요리 한번 안 해봐도 그 방법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의 그 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금 말하는 대로 예. 프랜차이즈점하고 이런 쪽은 당시 프랜차이즈 수수료 받는 가운데 예. 5% 정도는 적립을 해서 보험금으로 좀 남겨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우면 예. 그 나중에 5년이 이제 맥시멈이니까 5년에 2분을 내주고 예. 자기 가져가고 10년도 그 프랜차이즈 지점이 생존하면 이 다 가져가서 좋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점하고 상생하는 예. 이런 그 전통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장님 말씀해 주시는 이런 얘기를 누군가 더 많이 미리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네, 실시간 댓글로도 정말 죽어 나갑니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심각하게 답을 네. 해주시고 전부 빚이고요. 대출 이자 원금 상환까지 너무 힘듭니다라고 남겨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거 폐업을 한 게 맞는데 그 폐업조차 쉽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분여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특히나 또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직 이후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정책 예. 당국에 두 번째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갖다가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이런 거 정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상공인이 어려움 관련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정치하는 노총 노동조합 간부들이 있으면 죽어가는 힘들어가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발 우리 최저임금 관련된 쪽 반영하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말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 있잖아요. 소상공인 어려운 임대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대주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해주고 맞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납부 안 하면 당 연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 연체도 좀 면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도 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시급하게 제가 이제 현재 위기를 환기시켜서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대책을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이종욱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과 함께 오늘 뉴스바다 정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